이 소설은 묻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가 아니면 파괴하는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한 청년의 편지 형식으로 전개되는 소설로 감정이 이성을 압도할 때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르테르는 순수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인물로 약혼자가 있는 샤를로테를 사랑하게 되며 비극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라 자아와 감정의 충돌, 그리고 사회적 규범 속에서의 개인의 고립을 다룹니다. 감정에 충실한 인간, 베르테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수함은 강점이자 약점입니다. 그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점점 자신의 세계에 갇혀갑니다. 로테,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는 존재 로테는 따뜻하고 이성적인 인물로 이미 알베르트와 약혼한 상태입니다. 베르테르는 로테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 불가능성이 베르테르의 감정을 더욱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사회와 개인의 충돌. 베르테르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 속에서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합리 책임 절제, 이 모든 것은 베르테르에게 자유로운 감정의 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점점 고립됩니다. 감정의 폭주와 파국 베르테르는 자신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감정을 절대화한 인간의 비극적 결말을 상징합니다. 괴테는 이를 통해 묻습니다. 감정만으로 살아가는 삶은 가능한가? 질풍노도의 상징,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독일 문학의 질풍노도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이성보다 감정, 규범보다 개인을 앞세운 이 사조는 젊은 세대에 강렬한 공감을 얻었고 동시에 모방 자살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은 감정을 찬미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동시에 경고합니다. 이제 이 작품이 왜 오늘날까지도 감정과 자아에 대한 경고로 읽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07년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허드슨 강가에 책 한 권을 딱 펼쳐놓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책이길래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한 권의 책에 대한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건데요. 출간된 지 무려 2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주 치명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 소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죠?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은 바로 1774년에 발표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당시 작가였던 요한 볼프강 폰 게테는 겨우 25살이었죠. 이 소설은요, 형식이 아주 독특해요. 서간체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소설 전체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편지를 몰래 훔쳐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이 정말 날 곳 그대로 아주 깊숙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어요. 나는 내 자신에게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의 세계를 발견한다. 이 구절만 봐도 딱 느낌이 오시죠. 주인공 베르테르가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감정적이고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파고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현실 세계보다는 자기만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책 내용에서 잠깐 빠져나와서요. 이 소설 한 권이 18세기 유럽 사회 전체에 진짜 어떤 폭풍을 몰고 왔는지 한번 보시죠. 그 파장이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베스트셀러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사회 현상이었죠. 심지어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 그 전쟁터에 갈 때도 이 책을 챙겨갔다고 하고요. 베르테르라는 이름에 향수까지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젊은 남자들은 너도 나도 주인공 베르테르처럼 파란 코트에 노란 조끼를 입고 다녔어요. 말 그대로 베르테르 열병이 유럽 전체를 휩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열풍에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베르테르 열병은 그냥 패션이나 문화를 따라하는 유행이었지만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심각한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소설의 비극적인 결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 자살이 유럽 전역에서 급증했던 겁니다. 이 소설의 영향력이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흔들 만큼 강력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 걸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고들어 볼 거예요. 이 소설이 가진 그 치명적인 힘을 정신 분석학의 눈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훗날 분석가들이 베르테르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을 딱 가져온 거예요. 프로이트는 사람의 심리가 아주 어릴 때 입으로 만족을 얻는 구강기나 배변 훈련을 통해 통제감을 배우는 학문기, 그리고 성적 호기심이 생기는 남근기 같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된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특히 프로이트가 말한 우울증의 주요 특징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소름 돋게도 마치 베르테르라는 인물을 진단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그의 행동 하나하나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베르테르는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을 초월하는 독특하고 비범한 개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세상이 날 몰라준다, 이렇게요. 바로 이런 나르시시즘적인 모습, 또 우울한 특성들이 프로이트가 분석한 우울증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그의 편지 곳곳에 그대로 드러나고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베르테르 효과라는 현상을요, 단순히 한 권의 책 이야기가 아니라 예술은 과연 위험할 수 있는가라는 훨씬 더 크고 오래된 논쟁의 틀 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논쟁은요, 베르테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호밀버테 파수꾼, 존 레너 남살범이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또 스티븐 킹의 소설 분노는 여러 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계속 연관되면서 결국 작가가 직접 절판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비극과 연결되는 책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인용문처럼요, 책이 위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반대로 책은 아무런 힘도 없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술을 통해 얻고 싶어 하는 바로 그 힘 있잖아요.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힘이 때로는 아주 어두운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강력한 힘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예술은 그 자체로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위험을 비춰주는 거울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